자, 방금 소개받은 김동원 교수예요. 뭐 갑자기 내가 꽃이 됐는데 2년여 동안 저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컴퓨터로만 보다가 어쨌든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빨리 좀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학생회에서 와서 얘기를 부탁을 했는데 가서 잠깐 얘기해 주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잡혀 있네. 메인 강의는 우리 윤동호 교수님이 상세하게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덧붙이는 내용으로 윤동호 교수님 형법 담당하시니까 이제 민법 담당하는 교수로서 약간 좀 덧붙여 볼까 합니다. 다른 무슨 PPT나 그런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고 판서를 하기도 조금 그렇고 해서 그냥 가능한 한 좀 구두로 이렇게 알기 쉽게 하겠고, 또 여기 수강생들 중에 상당수가 좀 신입생이라고 하니까 신입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좀 얘기를 중심으로 해볼까 해요. 그리고 여기 질문지도 몇 개 줬는데 요거에 또 여러분 다른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을 수 있고.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시험 평가도 많이 달라져서 이제 리포트 같은 걸 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대면 강의 시작되면 원래의 이제 그 평가도 원래 방식대로 돌아가게 되겠는데, 사실은 법대 내 출제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교수님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일 텐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특히 민법 내 이제 방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법대에서 주요 해석 법학 과목의 평가는 당연히 이제 사례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각종 국가시험, 과거의 사법시험, 지금 변호사시험 등의 시험이나 각종 2차 시험에는 대부분 사례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하죠. 아주 예외적으로 무슨 간단한 논술이나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과대학에서 출제 중간 시험, 기말 시험으로 출제하는 사례형은 그런 것은 이제 완전한 형식을 갖춘 사례형이라보다 약간 약술 사례형 정도로 출제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사례형 출제를 기본으로 했을 때 몇 가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내용 얘기를 좀 해줄까 해요. 자,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부에서 5부까지 민법, 정치, 채권, 총론, 채권, 강론,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까지 무려 5학기에 걸쳐서 기본 법률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또 민법 연습이라는 과목도 있죠. 지금은 민법 판례 이론과 세미나로 되어 있던가, 그렇죠? 연습 과목까지 하게 되는데, 연습 과목을 따로 또 도서관에 가면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고 온 거는 며칠 전에 또 어느 저기 교수님이 새로 또 판을 냈다고 해서 뭐 출판사에서 보내줘 가지고 왔는데 그냥 민법 뭐 사례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민법 사례 연습 교재도 몇 개 있으니까 민법 사례 연습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출제돼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좋은가 하는 것은 이제 사례 연습 교재 같은 것을 또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는 스스로 또 깨우치거나 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 사례 연습 교재 보면 대개 이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안 이제 이게 모범 답안 쪽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되게 보면 문제가 뭘 묻는가 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10여 개 봤더니 다양하게 묻는데 최종 제일 마지막에 묻는 질문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물음은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누와 갑과 을 사이, 갑을 병 사이에 무슨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하는 것이 많고, 그다음 채권 채무 관계를 논하시오. 무슨 반환해야 하는가, 청구할 수 있는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누구에게 배당되어야 하는가, A는 B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되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은 이제 법률 관계를 논하라.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또 무난한 그런 것이 이제 법률 관계, 당사자 사이에 법률 관계를 논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된 질문으로서 가장 또 일반적인 것은 이제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런데 A는 B에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근데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또 무슨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데, 이 무슨 근거로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문제 자체에 쓰지는 않지만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무슨 근거로, 무슨 법적인 근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권의 근거 이런 것이 가장 이제 중심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쓸 때 바로 이제 무슨 근거, 청구권의 근거를 이제 밝히는 작업이 어쨌든 가장 중심에 오게 된다는 점 염두에. 청구권의 근거는 우리 민법에서 이제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 뭐 제대로 하자면 그것도 뭐 몇 시간 강의가 되는데 일단 제일 1차적이면서 중요한 근거는 이제 이른바 계약상의 청구권, 계약에 근거한 계약상의 청구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민법을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 민법 정책에서 사적 자치다라는 말을 얘기를 했지만 사적 자치를 좀 구체화된 개념으로 말하면 결국 계약 자유. 우리 민법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그 계약 체결한 그 계약상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 주로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역시 청구의 근거도 계약상의 청구가 가장 중심에 오게 된다. 이 계약상의 청구는 이제 민법 청칙과 채권 청칙과 계약 청칙으로 이어지는 이 청칙상에서 나오는 이 청구권, 대표적인 게 무슨 390조 채무불이행 얘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장 중심에 오겠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민법 청칙에서 나오는 여러 채권 청칙에서 나오는 이런 일반 이론에서 나오는 청구권이 있고,
또 매매면 매매, 뭐 도급이면 도급, 개별 계약. 근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한 청구권 이런 것은 매매 계약에서 규정되고 있죠. 그래서 개별 계약상의 청구권. 그중에서 주로 이 개별 계약상의 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일반 계약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청구. 그래서 민법 총칙과 채권 총론 그리고 계약 총칙이 이어지는 총칙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상의 청구권과 대비될 이제 또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이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 750조. 그리고 계약과 불법행위로 커버되지 않은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충하는 청구권이 바로 741조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쭉 열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물권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에 대한 다양한 청구권들,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또 청구권에 근거된 특수한 청구권의 근거들이 민법전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죠. 그런데 535조에 기한 뭐 계약 체결상의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청구권, 또 뭐 사무관리에 기한 뭐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뭐 시효 취득에 기한 청구권, 뭐 물권법상에도 여러 개별 청구권 등 이런 개별 청구권들은 뭐 또 있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개별적인 청구권들의 청구권들로 근거 지우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경우에 그런 어떤 권리를 인정하거나 하고자 할 때 이제 일반 조항 제2조 신의칙에 의한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또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답안을 작성할 때 개별적인 그 제도에 의한 청구권들 그런 것들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뭐 신의칙에 의해서 뭘 답안을 쓴다 그러면 아마 좋은 뭐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청구권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민법 공부를 해나가면서 기본적인 지식들이 쌓이면 자동 이제 쌓여야 되는 것이고 보통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답안 작성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뭐 이렇게 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너무 더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우선 모든 문제라는 게 뭐 결국은 답안을 짜려면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하라. 뭐 그건 사실 당연한 내용인데 근데 의외로 사례 답안 작성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사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례에서 제시된 어떤 요소들을 빼놓는다라거나 또 사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어떤 추론을 해서 사례를 정한다라거나. 그런데 뭐 상대방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를 나누어서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에서 알고 있었다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면은 그에 따르겠지만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선의 경우는 이러하고 악의 경우는 이러하다 이렇게 경우 요소를 나누어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뭐 근데 의리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안을 써나간다고 한다면 뭐 그건 절반밖에 뭐 대답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는 반대로 사안에서 뭐 선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뭐 악의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쓰는 것은 또 그것도 시간 낭비가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쓰는 것이 되니까 사안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주어진 사실관계 외에 어떤 추론을 하거나 하는 것을 좀 신중히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묻는 게 최종적으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에 이제 묻는 게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에 대해서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답을 해주면 되고,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면 되지 뭐. 그런데 뭐 다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런 거를 뭐 괜히 보충적으로 또 얘기를 할 건 아니죠. 되게 그런 것도 보충적으로 더 써봐야 나 이것도 알아요 하고 더 써봐야 별로 그렇게 크게 평가에 점수를 얻는데 그게 도움은 또 안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만, 시간도 없는데 묻는 것만 정확히 대답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답안의 그 형식, 사례형 답안에 대한 형식은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떤 공통적으로 딱 이렇게 쓴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것을 어디 학계라든가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쉐마라고 하는데 그 쉐마가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이 대부분의 연습교재 등에서 참조를 해보게 되면 결국은 서론격으로 논점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 사안에서 논점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추려서 일단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제시된 개별 논점, 보통 사례에서 뭐 2개 또는 3개 뭐 이 정도,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건 논점별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묻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손해배상을 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OX라든가 또는 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에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밝혀주는 그러한 기본 형식만 갖추면 되고, 그의 세부적인 일반 형식이 다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이른바 판결문 형식이 있고 의견서 형식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 형식으로 쓰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판결문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떤 결론이 먼저 주문이 있잖아요. 주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그런 형식으로 뭐 갑의에게 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딱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논점별로 항상 얘기할 때는 항상 스스로 일종의 묻고 답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습교재도 보면 수시로 소제목을 달아도 뭐뭐 하는지 여부, 뭐뭐 할 수 있는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고 또 앞에 시작을 할 때 항상 먼저 내가 이제 스스로 묻는단 말이죠. 뭐뭐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뭐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해가는 형식으로 그런 의견서 형식으로 보통 쓰는 것이고, 먼저 그냥 대뜸 결론을 밝히고 그걸 해설해 나가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만 유념해서 쓰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하나 이제 일반론에 대한 소수를 너무 장황하게 쓰는 답안지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례에서 쟁점이 된 주제에 대해서 이 사례는 뭐 약간 채권자 지체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놓고 그냥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그냥 의의 뭐 요건 효과 해가지고 그냥 뭐 장황하게 쭉 논술식으로 쓰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뭐 이제 잠깐 사례 언급하고 그러는 것은 이제 사례형을 빌린 일종의 논술식 답안이 되기 쉽죠. 그 일반적인 법리를 다 망라해서 쓸 필요는 전혀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고, 자기가 결론을 풀어 나가는데 답안 풀이를 전개해 나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법리만 발췌를 해서 채권자 지치에 관한 여러 개 법리 중에서 지금 이 해당 사안에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한 법리 부분이 있겠죠. 채권자 지체 때 예컨대 무슨 채권자의 과실을 요하는가 몇 건데 이런 쟁점이 그 쟁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나가면 되지. 채권자 지체 일반에 대해서 뭐 굳이 장황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이다. 풀이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아주 효과적으로 발췌를 해서 좀 뭐라 그러죠? 컴팩트하게 그렇게 써야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매우 중요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게 여러분들 그 답안지 작성할 때 대면으로 시험 볼 때는 항상 조교들이 잔뜩 수레에 싣고 가가지고 법전을 다 나눠주잖아요. 이제 시험용 법전. 나도 할 때 항상 시험용 법전 배포하라고 거기다가 이제 미리 주문해 주는데 그 조문을 갖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 나눠주는데 그 조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청구권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구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 수시로 그 문장 끝나고 가로 안에 조문 표시가 자주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답안지에 꼭 필요한 경우에 문장 끝에 뭐 가로 열고 제 몇 조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을 써도 어떤 답안은 가로 열고 조문 표시가 딱 돼 있고 어떤 답안지는 그냥 마치 자기가 그냥 뭐 생각해서 쓴 것처럼 조문 표시가 없이 그냥 쓰고 그러면 결정적인 어떤 그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문을 가능한 한 자꾸 붙이면 좋아요. 웬만하면 자꾸 가로 열고 조문을 붙이고 그다음 조문을 인용할 때에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몇 조가 아니라 몇 조 1항 몇 조 1항 본문인지 단서인지 또는 본문도 1문, 2문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몇 조 몇 항 2문 이렇게 정확하게 조문을 밝혀주면 그 조문만 정확히 밝혀주는 것만 딱 봐도 담당 교수는 이 학생이 좀 제대로 공부가 됐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법전 조문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건 좀 구체적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이제 대부분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 법률 관계를 논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법률 관계 사안에서 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와 양당사자인 경우도 있지만 약간 가불병, 뭐 A, B, C 세 당사자 이상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걸 뭐 섞어가지고 가분율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지 말고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다수 당사자 관계는 양 당사자 관계로 가불병의 법률 관계를 논하라고 하게 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각과 의뢰 관계, 일가병의 관계, 각가병의 관계 이렇게 나눠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잡해지지만 그건 출제자가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대 법률 관계로 좀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저기 진행자가 뭐 약간의 질문 리스트를 몇 개 줬는데 한 학생이
학생들이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 그래. 그래. 지금까지 김동근 교수님의 특강이었습니다. 네, 자리를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FAQ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셨던 질문을 선별했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년간 민법 답안을 채점하신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채점자의 눈으로 본 잘 쓴 답안지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답안지 유형은 지금 내가 한 30분 얘기한 내용이 이제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잘 쓴, 그렇게 교수님. 쓴 거면 잘 쓴 답안지고, 왜 뭐가 있을까? 아직은 뭐 연필 쓰니까 또 너무 읽기 힘들게 쓰면 안 되고, 뭐 저기 명필을 바라는 건 아닌데 아주 악필이 돼서 보기 어렵게 쓰지 말고. 요거는 뭐 그냥 내 3분 얘기한 내용이 들어가시면. 그다음 네, 교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답안지를 쓰실 때 글씨체를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 중간고사는 다들 만점으로 받을 것 예상되는데요. 네, 현재 비대면 시험은 퀴즈, 서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면 시험을 보게 된다면 민법 시험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변하게 될까요?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뭐 일종의 리포트를 제출하는 건데, 리포트를 제출하면 이제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과제를 내면서도 노력한 학생하고 형식적으로 낸 학생하고 구별이 되게끔 할까 하니까 생각을 해서 이제 과제를 내주기도 하는데, 대면 시험 문제는 이제 적어도 민법 분야는 사례형으로 이제 내게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사례형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또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큰 문제 하나로 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4개, 5개 정도 약수 사례형으로 이렇게 내고 있어요. 약수 사례형이니까 아까 말한 강의에서 말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 그건 쉽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 요소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고, 무슨 조문의 표시라든가 뭐 청구권의 근거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돼 있으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아무리 뭐 분량을 많이 써도 그냥 장황하게 교수님들 이런 것도 알아야 하고 뭐 전부 쓰고 그러면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질에 충실하라는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듣기로는 대면 시험의 경우 한자로 된 법전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를 위해 특별히 한자 공부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저 대면 시험 때 제공되는 법전을 보게 되면 저도 민법전은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되게 이제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주요 법전들, 뭐 헌민형 포함해서 주요 법전들은 저 공식 법전 텍스트가 국한문 혼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글 전용으로 가자는 이제 주장은 계속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주요 법들은 국한문 혼용 텍스트를 이제 원칙으로 이렇게 법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뭐 강의 시간 나도 들고 다니니까 이제 한국 다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법전은 뭐 국가시험도 그렇고 국가문 혼용이기 때문에 뭐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한문으로 한자로 쓸 필요는 없어요. 과거 한 10년, 20년 전에는 뭐
주요 용어들은 한자로 써라라는 그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날 한글 전용이 거의 정착이 돼서 답안지에 뭐 법률 용어라고 해서 한자로 쓸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전 텍스트를 읽을 때 뭐 이거 한자 몰라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강의 시간에 내가 불러가지고 몇 줄 읽으라고 그랬는데 한자를 못 읽어서 버벅대지 않을 정도로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안다. 그 정도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그런 한자 지식인 것 같아요. 참고가 되기 바라요. 네, 마지막까지 알차게 답변해 주셔서 혹시 뭐 감사드립니다. 더 현장 질문이요? 음. 혹시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하고 계신 학우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